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장을 보면 신종 무기에 기존 무기들의 압도적인 화력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김대영 위원, 예. 과거와 확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AI 정보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 점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2001년에 9.11 테러 일으킨 빈라덴 같은 경우에 네, 미군이 잡는데 10년 걸렸죠. 10년. 그렇죠. 그리고 사담 후세인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체포하는데 한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마두로 체포에 2시간. 2시간. 그다음에 이 지금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제거됐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분석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 국방부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그전에는 정보 분석에만 2,000명이 사용됐어요. 동원됐어요. 네. 근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20명이면 됐다. 20명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은 인원으로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재래식 무기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더라도 이제 이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정보력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번 하메네이 제거 작전부터 지금의 전황까지, 그러면 이 정보전의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해 보죠. 이란 최고 지도자와 수뇌부들이 28일 오전 회의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 30발의 미사일로 집중 공격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하메네이의 집무실 주변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번 중동 전쟁의 시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장대한 분노, 하메네이 60초 제거 작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이 60초, 그러니까 단 1분 걸렸지만 이 작전의 기반이 된 그 정보들은요, 사실 20여 년 전부터 이게 축적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와서 1분 만에 수행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축적해 온 거죠? 예, 1989년도 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저는 전부터 정보는 수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37년 이상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인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왔다고 봐야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습관이 있는지, 개인 성향이 어떤지, 또 회의는 어디서 하고, 또 어떤 루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조각조각 첩보를 꾸준히 모아서 정보로 상당히 축적을 해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모든 것을 1년도 아니고 한 20여 년 가까이 축적을 해서 데이터화 해왔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하메네이 제거 당일, 이 미국이 어떻게 하메네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하메네이를 제거까지 하게 된 걸까? 자, 폭사 그 당일 타임라인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밀이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직접 또 현장을 뛴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짚어드린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전자전 사이버전 게시가 뜨는데, 김대영 평론가. 그러니까 원래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다가 폭격을 당했는데 그 전에 전자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전쟁부나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육해공 사이버 우주공간, 특히 사이버 우주공간에서 이번에 중요한 작전들이 많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자전도 있고 사이버 해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가 저렇게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폭격 전에 제밍을 걸어서 통신을 다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휴대폰을 못 쓰게 만든다. 예, 미 합참의장도 예. 통신 감시망 교란하고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공습이 일어날 거를 알지 못하게 예.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네.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부터 이미 이제 통신이나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네. 하메네이와 그 경호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부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을 선정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폭격을 하기 전에 디지털 뭐 쉽게 말하면 정전? 네. 이런 걸 먼저 시켰다. 그래서 이제 통신망을 막아버리고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다수에게 이런 메시지가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발송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복수의 시간이 왔다. 우리 이란의 형제 자매들의 자유를 위해 복수의 시간이 왔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속속 전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정 작가님. 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낸 건데요? 원래 이 앱은 바데사바라고 예. 이란 국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씩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알려준 앱이 바로 바데사바니까 무슬림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앱에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복수의 시간이 왔다. 봉기하라. 이런 메시지는 뭐 당연히 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그 얘기고 28일 이제 공습 작전이 시작되는 즈음에 한 수백만 건, 대략 한 500만 건 정도 메시지가 이제 뿌린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가끔 이제 누구 실종됐다고 메시지 오잖아요. 네. 그런 건이 갑자기 왔는데 이제 북한에서 보낸 메시지가 해킹이 돼서 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거기다가 예. 이란이 올 초까지 그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수만 명의 사망자들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이란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내부 것 같습니다. 공기를 일으키려는 그렇죠. 그런 뭐 일종의 심리전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을 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 교수님, 이렇게 통신 장비를 마비시키고 또 이렇게 문자를 다량 보내서 뭐 봉기를 유도하려는 이런 것들이 모사드의 작전 수법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신 물품을 활용해서 작전을 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죠? 2024년도에 예. 그 헤즈볼라 요원들을 네. 대상으로 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삐 무선 호출기 폭발 공작을 아마 그 예. 통신 물품을 활용한 어떤 특수 공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때도 삐삐 폭발 사건. 요것도 통신을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에는 사업가로 위장한 모사드 요원 또는 모사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네. 헝가리에서 위장 회사를 운영을 하며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대만제 OEM 방식으로 대만제 삐삐를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삐삐 내부에 네. 폭발 물질을 탑재를 해서 하메네이에 공급을 한 거죠. 네. 근데 더욱 놀라운 예. 것은 사실 그 감청이나 이런 어떤 보안을 위해서 휴대폰을 버리고 삐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공작이 감탄을 자아내는 어떤 저렇게 통신 굉장한 장비를 결과를 통한 또 공작이 예, 실제로 얼마 전에 2024년에 있었다라는 설명을 또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거듭했는데 다음 작전이 뭔지 한번 타임라인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에 정밀 타격 좌표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지상에 있는 하메네이의 집무실로 대거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밀 타격 좌표를 정보당국이 확보할 수 있었다. CIA와 모사드가. 근데 이 타격 좌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양의 CCTV가 있죠. 그렇죠. 예, 요거를 해킹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 카메라들을 해킹을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하메네이가 어떤 방향으로 동선이 이동하는 거를 이 CCTV 교통 카메라 해킹을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아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우리가 특정 뭐 어떤 사람이 실종되거나 네. 혹은 특정 범죄자를 추적할 때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추정을 하죠. 그럼 만약에 하메네이 인근의 경호원들이 그런 스마트폰을 쓸 때 그런 걸 추적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전에 하메네이가 이제 무슨 회의를 한다라는 네네. 그런 과정을 좀 사전에 예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정 교수님. 아니 저렇게 CCTV로 일단 뭐 해킹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해킹을 해서 어디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려면 일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메네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땅굴에 숨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땅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걸 알려면 이 측근들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휴민트 이런 거 아니고선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하메네이가 최측근 아니면은 그런 뭐 경호원이나 뭐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를 뭐 휴민트로 사실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을 어떤 정보로 수집을 했다 그러면 지하에서 뭐 지상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수집한 출처는 저는 휴민트보다는 데킨트 수단에 의해서 데킨트? 뭐 기술 정보죠. 그러니까 뭐 적외선이든 감청이든 뭐 무전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이동한다 올라간다 한다든지 그런 무전을 통해서 무전을 도청해서 도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측근 중에 뭐 우리가 휴민트를 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걸 파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데이터를 감청하는 걸 데킨트라고 하나요? 테크니컬 인텔리전스고요. 테크니컬, 위성이나 어떤 신호 정보, 그다음에 영상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테킨트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CCTV 해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CCTV를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해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이란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회교혁명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모사드 요원들이 이제 그 이란에 이제 있어서 이란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했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사실 인적 아니면 네트워크가 계속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서 그냥 농담 삼아서 테헤란은 모사드의 놀이터. 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그 교통 카메라 CCTV를 해킹한 거는 차량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까지 쫓아갈 수는 없는데 이란의 신정 정부가 그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기 위해서 폐쇄로 TV를 곳곳에 또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아마 교통 카메라처럼 도로가 아니라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설치를 했는데 이 CCTV도 해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내려서 어딘가 이동하든지 아니면 그 휴민트라는 게 당사자가 모르는 휴민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고 뒤조다의 그 경호원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음료를 사기 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점에 음료를 사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가면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이 뭐다라는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되게 말씀드린 웃긴 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체포해서 벌금 매기고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출입시킨 상점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고 뒤조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게 뭐 정보가 기밀이다 보니까 저 CCTV까지 세밀하게 다 해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란 내에서 저렇게 히잡을 단속하기 위해 CCTV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음 작전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면 어쨌든 동선을 이렇게 하메네이가 집무실로 이동하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언제 타격할지 그 시점도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 2초가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 언제 타격해야 된다 이 시점을 알려준 게 AI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번 전쟁은 AI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표적, 예를 들어 하메네이다. 그런데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성으로 찍었을 때 얼굴 전면을 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각도, 옆에서 찍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그런 일부분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메네이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단해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뭐 인공지능 예를 들어 90% 확률로 이 사람이 하메네이라고 특정을 하면 바로 공격을 하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아무리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들 가끔 써보면 AI도 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작전을 AI한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뭐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AI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 AI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뭐 사실 어떤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저희 이 정보기관이 입수된 정보는 휴민트든 뭐 테킨트로 정보를 입수했던 상호 교차로 크로스 검증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크로스 검증. 예. 네. 휴민트로 입수했으면 또 뭐 저 테킨트 위성이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상호 크로스 검증을 하는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휴민트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뭐 저 수뇌부들의 차량 이동 동향이나 뭐 현장 주변 움직임 특이 동향 같은 거는 휴민트를 통해서 뭐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을 된다든지 되는 동향이 포착이 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 우리 휴민트가 있다, 이스라엘에 고위급의 휴민트가 있다 그러면 휴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또 유선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연락을 못 하고 차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또 대비해서 상호 사전에 약정을 해서 뭐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집에 뭐 화분을 걸어 놓으면은 이 작전이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진행을 된다든지,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빨래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런 휴대전화가 나중에 또 역으로 추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뭐 고전적인 또 이 첨단 시대에 또 고전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이 또 뭐 전혀 적용 안 된다는 허점을 찔러서 뭐 그럴 가능성.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휴민트와 테킨트라는 걸 교차 검증해서 AI로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지만 국정원에도 또 계셨으니까 이 모사드라는 데의 휴민트는 어느 수준입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강의 뭐 휴민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모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뭐 강점이 요원들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축적된 작전 경험 이런 것에서 어떤 정보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자발적인 정보 자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히브리어로 사야님이라고 사야님이라는데 이제 조력자라는 어떤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한 3만 5천 명 정도 이상의 어떤 사야님들이 포진해서 자발적인 어떤 정보 자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1,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잠재적인 어떤 정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유대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바드라는 유대인 단체가 세계 그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 5,000개 이상의 어떤 차바드 센터를 운영하고, 일본 뭐 최근에 우리 중국의 공자학원 같은 어떤 일종 뭐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센터가 또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가교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가교 역할까지. 그래서 저 보면은 손자병법에 우리 두 가지 향간과 내간 간첩법 나오는데, 지역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지역의 정세에 능통하냐 하는 게 스파이 포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강점을. 이렇게 사야님이라는 네트워크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 하메네이의 제거 작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가상 타임라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겠죠. 정밀 타격 좌표를 확보했다면 오전 9시 45분경에 하메네이 공습, 제거 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보면은,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011년에 보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빈라덴 사살 작전 때 저거를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참모들이랑 쭉 지켜봤거든요. 뭔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번에 이 작전을 했을 때도 트럼프가 사진을 하나 공개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이때도 보면은 트럼프가 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쪽 왼쪽에 참모들이 있는데,
자, 앞에 뭔가가 켜져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일일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김대영 평론가. 예. 트럼프도 일일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예. 트럼프 대통령 뒤에 지도가 하나 보이죠? 그렇네요. 저 지도 잘 보시면 현재 그 이란 주변에 네. 미군의 어떤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지가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제 앞부분에는 예. 스크린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은 보면 키홀이라는 정찰 위성을 운영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하메네이 제거하는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럴 때 보면 또 투입되는 또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RQ-170이라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동원이 돼요. 아. 그래서 아마 이 RQ-170이 그 폭격이 진행되는 하늘에서 네. 뱅뱅뱅 돌면서 계속 영상이나 사진 정보를 저 백악관으로 실시간으로 보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 아, 그러면은 앞에 스크린에 저런 상황들이 지금 뜨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통신 위성을 운용 중에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적외도 인터넷 통신 위성 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야말로 HD급 화질로 폭격하는 영상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그래요. 거죠. 아, 그래서 저렇게 아까 적외선 카메라로 현장을 뭐 다 찍어서 요즘 중부사령부가 계속 전황까지 공개를 하던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정 교수님. 일단 저렇게 상황실로 실시간까지 다 영상이 전송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만 하메네이가 폭사된 뒤에는 이 사람이 하메네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 저 2010년 11년인가요? 그 오사마 빈 라덴 네네. 사살할 때 파키스탄 북부에 그 작전을 할 때는 직접 특수 부대 요원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살을 하고 뭐 사망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폭격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떻든 그래서 저는 폭격 이후에 예를 들어 의료진이나 뭐 수뇌부 고위층 간의 어떤 통신이나 어떤 그런 감청 정보 그리고 대통령이나 수뇌부들의 어떤 특이한 움직임들이 네네. 있는지 그런 걸 포착했을 거고 또 뭐 더 고전적으로 가면은 뭐 방송국 같은데 예. 음악 방송 같은 게 갑자기 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든지 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내부 어떤 휴민트 그래서 아마 테킨트와 휴민트 간의 어떤 그런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척보들이 나왔을 그렇군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사전에 폭격을 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행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하메네이의 이런 사망 후에 둘째 아들 모스타파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모스타파가 부상을 당했다는데 사실인가? 그의 상태는 지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가 뭐 헤그세스 장관의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고 있을까요? 저는 뭐 블러핑일 가능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다고 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나 예. 미국의 어떤 정보력을 봤을 때 모스타파에 대한 어떤 인물 정보 기본 인물 정보도 뭐 아버지의 견줄만큼 상당한 축적이 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아버지의 견줄만큼. 예. 자, 트럼프는요, 이 모스타파라는 인물을 향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자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면서 제2의 참수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을 한 거죠. 김대영 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2대에 걸친 참수 작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더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먼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계자들 중심으로 정보 역량을 집중했을 거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죠. 이제 모스타파가 후계자가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 역량은 이 모스타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러면은 앞서서 하메네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런 것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란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현재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계속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메네이 제거 때보다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정보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나오고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동이 이렇게 잦다 보면 사실은 이 표적을 쫓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전의 하메네이 제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작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단 60초 만에 제거가 됐어요. 이란의 정보력은 어떤데요? 이란의 정보력이 이번 뭐 전쟁을 통해서 정보력 부재가 뭐 저는 여실히 노출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보 체계가 내각에 소속돼 있는 이란 정보부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각에 돼 있는 정보부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국 이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양쪽 기관들이 우리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중앙정보부와 뭐 보안사 같이 어떤 기능에 어떤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핵심 기능이 수뇌부 신정체제 수뇌부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뭐 반인사 체제를 감시하고 색출하는 그런 기능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대외 정보력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정 국장님 짧게 여쭤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짚고 있지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시 안보 정세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의 오늘날의 정보전이 어떻게 보면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제력이 어떤 정보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고도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거 시대에 비해서 엄청난 정보적인 역량을 키워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맞게끔 휴민트든지 과학 정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동 전쟁 속 치열한 정보전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